부자들의 생각법,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 3장,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1.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손실회피 심리. 1965년 3월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UEFA 유로피언컵 8강전은 유로피언컵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기로 손꼽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와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퀼른이 맞붙었다. 홈과 원정에서 치른 1, 2차전은 모두 0대0 무승부로 끝났다. 당시는 승부차기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다. 그래서 경기를 한 번 더 치르기로 했다. 중립지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3차전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어떻게든 승패를 결정지어야 했기에 심판들은 고심 끝에 동전을 던져 승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질퍽해진 그라운드에 동전이 세로로 박혀버렸다. 동전 던지기마저 무승부였던 것이다. 심판은 동전을 다시 던졌고 운명의 신은 결국 리버풀 FC의 손을 들어주었다. FC 퀼른의 미더필드 볼프강 베버는 퀼른이 이기는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며 억울해했다. 동전 던지기로 눈물을 흘린 건 FC 퀼른만이 아니다. 1968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구소련 대표팀은 이탈리아에게 동전 던지기로 패배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탈리아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동전 던지기는 오래전부터 공정한 결정 수단으로 널리 쓰였다. 예를 들어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할 때 동전 던지기에서 진 사람이 태양을 마주보는 쪽에 섰다. 눈이 부셔서 결투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축구에서는 동전을 던져 골대를 정한다. 어떤 책이든 동전을 던졌을 때 그림 혹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50%라고 규정한다. 동전이 세로로 서는 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가 정말 공정할까? 어느 폴란드 과학자가 여기에 의심을 품고 동전을 연구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 만든 1유로짜리 동전에 불균형이 있음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서 동전을 굴리면 숫자보다 그림이 더 자주 위로 올라왔던 것이다. 과학자는 숫자 면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를 접한 한 영국 신문은 잉글랜드 국가 대표 축구팀이 벨기에와 경기할 때 벨기에 동전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영국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실험한 결과 벨기에에서 제작한 1유로짜리 동전에는 어떤 불균형도 없었다. 세로로 서는 동전을 제외하고는 동전 던지기가 믿을만하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으니 이런 내기를 해보면 어떨까? 동전을 던져서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따고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잃는 거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기를 거부한다. 일반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확률을 따져서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대효용 이론이라고 한다. 기대효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담 없이 이 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림과 숫자가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같기 때문에 득도 실도 없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00번을 던지면 500번 이기고 500번 진다. 결국 잃지도 따지도 않고 본전으로 끝난다. 이기는 만큼 지기 때문에 총합은 0으로 끝난다. 하지만 대다수는 내기를 거절한다. 아마도 내기를 단 한 번만 했을 때 10유로를 잃을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내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기 규칙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림이 나오면 10유로 1센트를 따고 숫자가 나오면 10유로를 잃는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므로 이제 당신은 이 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통계로만 보면 이 내기는 확실히 당신에게 유리하다. 이 내기에서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 보자. 50% 확률로 당신은 10유로 1센트를 따고 50% 확률로 10유로를 잃는다. 1000번을 던진다고 했을 때 10유로를 500번 잃어 총 5000유로를 잃고 10유로 1센트를 500번 따서 총 5005유로를 딴다. 1000번을 던지면 당신은 이 내기에서 5유로 즉 7280원을 딸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내기에 응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왜 5유로를 그냥 포기하는 걸까?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손실의 위험성을 이익으로 바꾸는 기쁨보다 2배가 더 강하게 인식하는 심리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한다. 그리고 손실회피 개념은 전망 개념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전망이론은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이 손실회피에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전통 경제학의 기대 효용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해 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당신을 동전 던지기 내기에 끌어들이려면 그림이 나올 때 20유로를 얻고 숫자가 나올 때 10유로를 잃는 규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가? 이런 규칙이라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가? 전망이론은 전통 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손실과 이익에 대해 아주 독특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통 경제학의 몇몇 개념이 뿌리째 흔들렸다.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지 잘 알려준다. 사실 투자 결과만으로 보면 비둘기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떤 비둘기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비둘기보다 못한 대학생들의 경제 감각. 매몰 비용의 오류. 심리학자 안톤 나바로와 에드먼드 판타노는 비둘기 4마리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3장 안에 비둘기들이 부리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3개 설치했다. 그 중에 X 표시를 한 스위치를 누르면 모이가 나온다. 그런데 실험을 위해 조금 복잡한 트릭을 심어 놓았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규칙적으로 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었다. 모이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중 50%는 10회를 눌렀을 때, 25%는 40회를 눌렀을 때 나오고 나머지는 각각 80회와 160회를 눌렀을 때 12.5%의 확률로 나오게 설정했다. X표시를 10회, 40회, 80회, 160회 눌렀을 때마다
왼쪽 스위치에 불이 들어온다. X 표시 스위치의 오른쪽 스위치는 리셋 스위치로 누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모의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최소 횟수인 10회를 눌렀을 때 모의가 나올 확률은 50%다. 10회를 눌러서 모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30회를 더 눌러야 한다. 그러므로 10회째 모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른쪽 스위치를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방법이다. 비둘기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예상대로 비둘기들은 모이가 나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가운데 스위치만 쪼아댔다. 그런데 그중 361번 명찰을 달고 있는 비둘기만은 달랐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 실험의 핵심을 이해했다. 361번 비둘기는 왼쪽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면 곧바로 오른쪽 스위치를 눌러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361번 비둘기가 투자를 할 줄 알았다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학생들은 이 실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 모의 대신 5센트, 즉 70원을 준비했다. 대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앉히고 L과 엔터키를 연속해서 누르면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에서 5센트가 나온다고 설명해 주었다. 비둘기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10회를 눌렀을 때 동전이 나오는 확률을 50%, 40회를 눌렀을 때 나올 확률은 25%, 80회와 160회를 눌러야 나올 확률은 12.5%라고 알려주었다. K키를 누르면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부리로 스위치를 쪼는 대신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누르고 모의 대신 5센트가 나온다는 것은 다르지만 나머지 조건은 비둘기 실험과 완전히 같다. L키를 10번 눌렀을 때 돈이 나오지 않으면 K키를 눌러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결과는 참담했다. 대학생들은 비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투자자라면 아마 큰 돈을 날렸을 것이다. 오직 361번 비둘기만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산 관리자로 일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361번 비둘기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어떤 일 또는 행위에 투자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아까워 더 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비둘기나 대학생에게 10회를 누른 후 중단한다는 것은 그간의 노동이 헛수고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동전 던지기 내기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손해를 싫어하고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야 한다. 원래 계획을 고집하는 한 아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심리적인 안정은 유지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심리적인 오류이지만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에게서도 관찰되는 것을 보면 생명체가 갖는 강력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오류는 일상에서 흔히 나타난다. 정류장에서 40분이나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을 때 계속 기다려야 할지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야 할지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매몰 비용의 오류를 잘 알 것이다. 여태껏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탄다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은 손실로 남는다.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결국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태도는 명백한 오류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 시간, 노력이 들었든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모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항공기 제작사 대표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900만 달러, 즉 100억 원을 투자했다. 개발은 90% 정도 완료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의 전투기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경쟁사 전투기는 당신이 제작하는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싸다. 100만 달러, 즉 11억 원을 더 투자해 개발을 끝내겠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하겠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험 참가자들 대부분은 계속 투자해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면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든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당신은 항공기 제작사 대표다. 한 직원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100만 달러, 즉 11억 원을 투자하자는 기획안을 올렸다. 그런데 방금 경쟁사가 그런 전투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쟁사 모델은 기획안의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에 가격도 저렴하다. 항공기 개발에 100만 달러, 11억 원을 투자하겠는가?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 실험 참가자 대부분 이 질문에 100만 달러, 즉 11억 원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실패가 뻔한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결정은 달랐다. 이미 900만 달러, 즉 100억 원을 투자한 첫 번째 상황에서는 100만 달러를 더 쓰겠다고 했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두 번째 상황에서는 100만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포기해야 한다. 100만 달러, 11억 원마저 잃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다. 우리에게는 이미 투자한 곳에 계속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든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만회할 기회마저 날아가 버린다. 이미 잃은 돈에 집착하는 성향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매몰 비용의 오류를 특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경제뿐 아니라 스포츠,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술을 발휘한다. 나는 12살에 이미 매몰 비용의 오류의 희생자가 됐다. 3. 본전을 생각하면 전 재산을 잃는다. 나는 12살 때 러시아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록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를 본 적이 있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 1870년에 완성한 드라마를 모티브로 모데스트 무소록스키가 만든 사막으로 구성된 오페라다. 무엇보다 나처럼 평범한 12살 소년에게는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작품이었다. 이게 다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페라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렇다고 티켓을 버리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고 해서 12살짜리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심리학자들의 실험 덕분에 내가 왜 오페라를 보러 갔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실험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가격의 영화 티켓을 팔았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15달러, 17,000원, 두 번째 그룹에게는 13달러, 14,000원, 세 번째 그룹에게는 8달러, 9,000원에 팔고 실제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15달러에 산 사람들의 관람률이 가장 높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티켓을 비싸게 산 만큼 안 보면 손해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를 단지 돈이 아까워 억지로 보는 것은 비용을 2배로 치르는 것이다. 티켓 구매 비용 외에 영화관에서 허비한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티켓은 티켓대로, 영화는 영화로 구분짓는 것이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은 매우 경제적으로 사고하셨던 것 같다. 극장에는 12살 된 아들을 보내놓고 당신들께서는 저녁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셨으니 말이다. 티켓을 버리지 않았으니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을 모두 지킨 것이다. 이런 일은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도 발견된다. 축구팀이나 농구팀 감독들은 팀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주전으로 더 자주 쓴다.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둘 수 없어서다. 만약 소신 있는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는 고액 연봉자를 벤치에 앉혀두면 팬들이나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구단주의 눈치도 봐야 한다. 연패라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의 몫이다. 그래서 놀랄 만한 성적을 낼 자신이 없다면 비싼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초호화 멤버를 자랑하는 팀들이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정치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한번 나타났다 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콩코드 효과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붙었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콩코드 개발 사업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제대로 보여준다. 1969년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성공적으로 끝마친다고 해도 결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간 데다 개발이 거의 끝났다면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 세계와 유권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세금을 쏟아붓고 체면을 세우는 편이 나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콩코드 사업은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3년 운행을 중단했다. 소리보다 빠르게 날 수 있는 콩코드 비행기는 현재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진입로의 조형물로 쓰이고 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에서도 콩코드 효과가 자주 보인다고 한다. 내용면에서는 콩코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정치인들의 형태와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회사를 인수한 기업가보다 직접 회사를 세운 기업가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하게 확장을 시도한다. 직접 회사를 세운 기업가는 회사에 남다른 애착이 있어서 손실에 매우 민감하다. 그 때문에 상황을 냉정하게 보기 어려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물론 큰 돈을 잃을 위험도 크다.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쏟아붓는 사례가 많다.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니만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뒤를 돌아본다. 그동안 들인 돈, 시간, 노력에 미련이 남아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는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실험을 살펴보자. 미시간주 스키 이용권 100달러, 즉 11만 원에 샀다. 일주일 후에 미시간주 스키 여행보다 훨씬 재밌어 보이는 위스콘신주 스키 여행권을 50달러, 즉 5만 5천 원에 샀다. 나중에 두 여행권의 날짜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 다 쓸 수는 없으니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어느 여행권을 쓰겠는가? 위스콘신이 훨씬 재밌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미시간주를 선택했다. 이미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으니 이런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시간을 선택하면 50달러를 버리지만 위스콘신을 선택하면 100달러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애초에 여행을 가려던 목적이었지만 50달러가 아까워 그 사실을 잊고 말았다. 사람들의 심리적 성향을 이용해 돈 버는 집단도 있다. 그림자 금융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전통은행과 비슷한 자금 중개 일을 하지만 당국의 관리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로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의 금융기관이나 머니마켓펀드, 고수익, 고위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자 금융은 순진한 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특히 손실을 두려워하는 고객의 심리와 그로 인해 생긴 그냥 버리면 손해라는 착각을 이용한다. 그림자 금융 사기꾼들은 우선 세금이 낮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한다. 나라에서 해준 게 뭐 있다고 쓸데없이 비싼 세금을 냅니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고수익을 제시해 쐐기를 박는다. 1년 넣어봐야 얼마 벌지도 못하는 은행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요. 모든 과정이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연출된다. 금융상어들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투자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지금 포기하면 손해라는 무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은 부채,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시장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때 그들은 이런 말로 투자자를 붙잡는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다 날리고 싶으세요? 더 큰 돈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투자를 실패로 인정하고 돈을 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추가로 투자하면 금방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설득에 넘어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금융시장 상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순진한 투자자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문제는 한번 나간 돈은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권시장은 어떨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으니 뭐가 좀 다를까? 그렇지 않다. 증권시장에도 비슷한 일로 생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가 매수다. 예를 들어 B2B 인터넷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com이라는 회사의 전망이 밝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사 주식을 100유로 14만 5,600원에 샀다고 해보자. 주가가 며칠 오르다가 곧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어느새 투자 원금의 80%가 빠져 20유로까지 폭락했다. 누가 봐도 실패한 투자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 선택은 80유로의 손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추가 매수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은 이렇다. 아무런 조치 없이 B2B 인터넷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com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20유로에서 60유로까지 오르더라도 여전히 40유로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유로의 주식을 더 산다면 60유로가 되었을 때 처음에 산 주식으로 40유로를 손해보더라도 추가 매수한 주식 덕분에 40유로를 벌게 되어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추가 매수,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주가가 정말 60유로까지 오를까?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100유로 14만 5,600원에 샀을 때도 확신이 있어서 샀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오르기는커녕 80유로 11만 6,500원이나 떨어졌다. 20유로 2만 9천원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잃은 돈을 찾으려다가 더 큰 돈을 잃는 건 아닐까?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이유가 이미 그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매물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하는 질문은 딱 하나다. 지금 B2B 인터넷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com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주식을 사겠는가?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보유한 주식도 팔아야 한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사지 않을 주식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묻어두는 것도 손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돈마저 날려버린다. 돈을 계속 쏟아붓는 한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손실이 주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이 2배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염없이 물을 붓는다. 학자들은 이것을 처분 효과라고 부른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그리고 치러야 하는 대가는 비싸다. 처분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4.
왜 항상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질까? 다음 상황에서 당신은 어느 회사 주식을 팔겠는가? 당신은 A 회사와 B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주식 모두 100유로 14만 6천 원에 샀다. 현재 A 회사의 주가는 50유로, 즉 7만 3천 원이고 B 회사의 주가는 150유로, 21만 8천 원이다. 이번 달 전기요금으로 50유로, 즉 7만 3천 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 수익을 내고 있는 B 회사 주식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팔고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이 또한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이다. A 회사 주식을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는 B 회사 주식을 팔려고 한다. 투자자들은 오른 주식은 팔고 내린 주식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경제학자 허시 셰프린과 메어 스테머는 이런 태도에 처분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미국 UC 버클리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터렌스 오디는 증권시장에서 처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했다. 그는 한 증권사 계좌 1만여 개를 추출하여 6년 동안 거래 기록을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이익 종목의 약 15%를 매도한 반면 손실 종목은 10%만 매도했다. 수익을 올린 주식은 대략 7주 중 하나를 처분했고 손실을 낸 주식은 10주 중 하나를 매도하고 나머지 9주는 계좌에 담아두었다. 투자자들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의 매도 차이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컸다. 사람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터렌스 오디는 투자자들이 혹시 같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 행동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일주일 전후로 다른 매도가 없는 계좌만을 조사했다. 그렇게 하면 폭등이나 폭락 같은 집단 행동이나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계좌를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투자자는 손실을 낸 주식보다 수익을 낸 주식을 더 많이 팔았다. 오딘 교수는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 보기로 했다. 그다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주식의 자산 비율을 똑같이 유지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어느 투자자가 A 주식과 B 주식을 각각 50유로에 10주씩 매수했다고 하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A 주식과 B 주식의 자산 가치는 모두 500유로이다. 그런데 B 주식의 가격이 100유로로 오르고 A 주식은 50유로 그대로라면 A 44 주식의 자산 가치는 500유로, 즉 73만 원인 반면 B 주식의 자산 가치는 1000유로, 146만 원이다. 두 주식의 재산 비율이 1대 2가 된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두 주식의 비율을 똑같이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 2배로 오른 B 주식을 팔아야 한다. B 주식 5주를 팔면 두 종목의 자산 비율은
500유로, 즉 73만 원으로 같아진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의 자산을 특정 비율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오른 주식을 팔게 된다. 투자자들이 내린 주식보다 오른 주식을 파는 이유가 정말 이것 때문일까? 오디는 이런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종목 전체를 거래한 계좌만을 따로 조사했다. 즉, 자산 비율을 변경하려는 거래가 아닌 종목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거래만을 본 것이다. 결과는 역시나 같았다. 투자자들은 내린 주식보다 오른 주식을 더 많이 팔았다. 사람들이 왜 오른 주식을 파는지를 설명해 줄 것은 이제 하나뿐이다. 내린 주식이 언젠가는 다시 오르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한다. 어떤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예측할 때 그 결과 값이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말하자면 내린 주식은 언젠가 다시 오르게 되어 있고 오른 주식은 언젠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딘이 관찰한 증권사의 계좌들은 이런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팔아버린 수익 종목은 들고 있는 손실 종목보다 평균 1년에서 2년까지 수익을 냈다. 가격이 내린 주식을 팔 때 거래세나 수수료가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처분 효과 때문에 평균 4.4%의 손실을 본다. 한마디로 우리는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작 돈을 벌어줄 주식을 팔고 나쁜 주식을 들고 있으며 그 때문에 4.4%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손실 회피 비용이다. 톰 길로비치는 이것을 배에 비유해 설명했다. 당신의 투자를 배라고 상상해보라. 성공적인 투자는 배를 잘 운항해 목적지인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항구에 닿기도 전에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멀쩡한 배를 버리고 이미 파손되어 흔들리는 배로 옮겨 탄다. 그러고는 배가 안정을 되찾아 항구에 닿기를 바란다. 뱃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 이유는 언제나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는 원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도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이다. 5. 원금 보장 상품이 결국은 손해인 이유, 최신 효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공들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팔릴 이유가 없는 상품들이 잘 팔리기도 한다. 원금 보장 상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원금 보장 상품이란 어떤 일이 생겨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투자자는 금융계가 모두 망해도 원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양한 원금 보장 상품이 있지만 원리는 같다.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투자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원금 보장 상품을 구입하면 5년 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의 일부만 가져간다. 주가가 5년 동안 약 30% 올랐다면 25%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5%는 원금 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괜찮은 투자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걸 좋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보통 주가가 바닥일 때 원금 보장 상품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비 온 뒤 하늘이 개기 시작할 때 우산을 사는 것과 같다.
주가가 하늘을 찌를 때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런 상품을 판매하면 원금 보장을 위해 은행이 손해를 볼 위험은 거의 없다. 원금 보장에 드는 비용과 수익 포기의 형식으로 고객들은 은행에 많은 돈을 은행에 지불하고 그 대가로 불필요한 보장을 받는다. 게다가 원금 보장 상품은 파생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비용이 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투자자가 특정 시점, 즉 대개가 이미 늦은 때 원금 보장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뇌가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간은 최신 정보와 충격적인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가 하락과 금융 위기를 예측하는 정보를 접했을 때 최신성과 충격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과대평가한다. 반면에 주가 상승 기간에는 기회를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은 주가 상승을 암시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손실 회피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손실을 피하려고 원금 보장 상품을 산다. 상품 보장만 보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는 고마운 상품이다. 원금 보장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한 상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생겼는가?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원금 보장 상품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품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 상품은 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해주고 납입한 보험금, 원금과 확정 이자까지 지급한다. 가입자들은 갖가지 보장에다 원금과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솔깃해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채권도 비슷하다. 채권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자신이 30대나 40대라면 재산 대부분을 채권이나 부동산, 생명보험에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목이나 시기마다 다르지만 통계적으로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높다. 다시 말해 채권이나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정말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을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채권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도 확정되어 있어서 기대한 만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수익을 기대한다. 위험성이 큰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다면 아무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자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 이처럼 주식에 더 큰 기대를 기대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주식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주식 프리미엄엔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주식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주식 프리미엄은 많아야 1.5%가 적정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소, 기간,
데이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채권에 비해 2%에서 4% 정도 수준이었다. 적정 수준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수준이다. 별로 높지도 않은데 경제학자들이 호들갑을 떤 것일까? 이 프리미엄의 의미는 이렇다. 예를 들어 1926년에 1달러 1,100원을 미국 국가 채권에 투자한 사람과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00년에 약 1.71달러 1,9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2000년에 약 266달러 29만 4천원의 돈을 받아야 한다. 채권보다 무려 155배나 높은 수익이다. 2%에서 4%에 달하는 주식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 투자자들이 주식의 위험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전통 경제 이론은 주식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퍼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역시 손실 회피입니다. 주식 가치는 채권보다 변동이 훨씬 심하다. 그래서 투자 성과를 자주 확인하는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만큼 자주 보게 된다. 손실 회피의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익보다 손실에 무게를 두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것이 주식 프리미엄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계좌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라.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통계를 믿어라. 가능하면 오래 투자하라. 이런 방식으로 크게 성공한 은행이 있다. 이 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다른 은행보다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6.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은행의 성공. 사람들은 은행에 다양한 서비스를 바란다. 예금이나 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 친절한 투자 상담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등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은행은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대로 행동했다. 펀드나 주식 등 금융 상품의 운용 보고 횟수를 대폭 줄였던 것이다. 당연히 상당수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 은행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사실 다른 은행에는 없는 최상의 서비스였다. 이 은행이 제공한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실험이 있다. 100달러, 즉 11만 원을 참가자들에게 주고 간단한 규칙에 따라 투자를 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총 18회에 걸쳐 매 회마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도 손실도 없다. 투자를 하면 3분의 1 확률로 투자 금액의 2배를 벌거나 3분의 2 확률로 모두 잃는다. 연구자들은 이런 구조에 이 실험에서 가장 결정적인 2가지 요소를 적용했다. 첫 번째 요소는 정보 제공의 횟수를 조절한 것이다. 참가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계좌 잔고를 매회 알려주었고 다른 한쪽은 3회에 한 번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3회에 한 번 계좌 정보를 보고받은 사람들이 매회 보고받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두 번째 요소는 투자의 기회를 제한한 것이다.
한쪽은 투자 여부를 매회 결정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쪽은 3회에 한 번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역시 3회에 한 번꼴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 참가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실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투자 성과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투자자가 더 과감하게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은행은 이 실험에서 힌트를 얻어 금융상품 운영 보고 횟수를 대폭 줄였는지도 모른다. 은행은 고객들이 과감하게 투자할수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항상 틀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손실 회피 심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계좌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손실 회피 심리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다. 손해를 볼까봐 적금 같은 안전 자산에 모든 돈을 묻어두고 있는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기대 수익이 너무 적다. 물가 상승률과 세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손실이 두려워 섣불리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본 실험에서처럼 정보를 차단하면 된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자산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투자한 돈이 필요한 날이 다가올수록 금고에 닥칠 위험을 줄여야 한다. 당연히 이런 시기의 투자 전략은 따로 있다. 하지만 30대, 40대라면 과감한 투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적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매일 계좌 잔고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모험을 즐길 수 있다. 20년이나 3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당장의 불안함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원금 보장 상품을 살 필요도 없다. 풍요로운 노후를 바라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룰이 있다면 투자 전략을 자주 바꾸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자주 살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매번 심리학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실패한 투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 그러다가 손실을 한 방에 만회하려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진다. 더 올라갈 주식을 너무 일찍 처분하고 더 내려갈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있는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엄격한 자기 통제뿐이다. 보유한 주식의 주가 하락을 어느 선까지 견딜 수 있는지, 무엇인가 잘못될 경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한선을 미리 정해 두어라. 그리고 주가가 이 하한선에 다다르면 망설이지 말고 팔아라. 자신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면 자동 주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정해둔 손실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될 수 있게끔 미리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다. 우리는 늘 내일부터 오르지 않을까?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만데 따위의 고민으로 매도 시기를 놓친다. 자동 주문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험 관리 기법이다. 투자 상황을 자주 살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손절매 주문이 실행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자를 할 때 종목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종목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으로 혹은 수익이 난 종목에서 얻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포트폴리오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항상 투자 전체를 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마지막 교훈은 본전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최악의 경우 지킬 수 있는 돈마저 날리게 된다. 이럴 때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잊어야 한다. 투자를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고민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이 주식을 오늘 알게 되었다면 투자를 했을까? 추가 매수에 대한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추가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추가 매수든 손절매든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과거는 잊어라. 이것은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살피지 않는 전략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살피지 않으면 본전을 잊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 투자의 유혹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콩코드 여객기에 실패해서 알 수 있듯이 손실 회피 심리는 개인을 넘어 사회나 기업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무엇을 했고 시간, 돈, 노력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다.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은 이런 충고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오직 그 관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를 한다.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다. 투자가 잘못되어도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쓰는 돈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는 않는지 늘 주시해야 한다. 만약 잘못됐을 경우 투표로 그들을 엄하게 응징해야 한다. 손실 회피 심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시세 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손실 회피 심리 덕에 사람들은 매도를 망설인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폭등으로 이어질 테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오른 주식을 기꺼이 판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금융위기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보다 더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처분 효과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이 나쁠 때는 주식을 팔지 않고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주식을 판다. 기관은 전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 그들에게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없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늘 고객에게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기관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거래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의지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에 비해서 주가 하락에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문가들에게 손실 회피 심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남동부 드레스덴에 있는 클라인보르트 벤슨 투자은행의 한 애널리스트가 전문가에게 동전 던지기 내기를 제안하고 이에 응할 것인지를 물었다.
동전을 던져서 그림이 나오면 당신이 100파운드, 17만 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숫자가 나왔을 때 얼마를 받아야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겠는가? 앞에서 다룬 동전 던지기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기에 응하는 조건으로 평균 190파운드, 32만 원을 요구했다.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이 2배로 강하다는 이론과 신기할 만큼 일치한다. 전문가들도 손실 회피 심리를 피해갈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개인과 기관을 위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관리하는 전문 자산 관리자들이라는 점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100파운드 이하의 수익에도 만족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50파운드만 줘도 내기를 하겠다고 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그림이 나오면 100파운드를 잃고 숫자가 나오면 50파운드만 받겠다는 소리다. 연구 보고서 작성자는 이런 전문가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있을 때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 그들처럼 돈을 퍼주는 전문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지독하게 아끼는 전문가들도 많다. 물론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다. 5장 돈이 저절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법. 3.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 법. 프레이밍 효과.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한 직후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범죄로 규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범죄는 테러가 되었고 결국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미국은 영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후 미국은 이라크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확대라는 표현 대신 물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확대라는 뜻의 에스컬레이션 대신 물결이 빠르게 밀려든다라는 뜻의 서지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우리가 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테러와의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과 다르게 들리고 전쟁의 물결은 전쟁의 확대보다 부드럽게 들린다. 이런 식의 완고거법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 예산을 국고라고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한다. 해고된 사람을 자유의 몸이라고 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도전 과제라고 한다. 저렴한 호텔에 볼품 없는 시설을 소박하다고 하고 파티나 클럽의 방탕함을 자유로운 분위기로 치장한다. 최근에 들은 완고거법 중에서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손실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 대표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뻔뻔하고 파렴치한 말장난은 독일의 대표적 금융회사 도이체 방크 최고 경영자 요제프 아커만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회사 주요 사업 본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는데 이를 두고 스마트 소싱이라고 했다. 뭐니 해도 언어 유희의 걸작들은 정치권에서 나온다.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시추선이 폭발하여 수백만 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세계 3대 에너지 기업이자 사건을 일으킨 시추선의 소유회사인 BP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런데 이 무렵 언론에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BP 주식회사라는 말 대신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회사 이름을 BP로 바꾼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는 옛날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영국 언론은 미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사태의 책임이 마치 영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티시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 장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나 사건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80% 무지방 고기가 20% 지방 함유 고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지방 함유량이 같은 고기지만 표현 하나가 차이를 만들고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표현 방식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현이 다르더라도 핵심 내용이 같다면 늘 같은 결정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표현 방식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레이밍 효과가 사람들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 내용뿐 아니라 포장도 중요하다. 프레이밍 효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효과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먼저 손실회피 심리부터 시작해보자. 마을 주민 600명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A 치료법을 쓰면 200명을 구할 수 있다. B 치료법을 쓰면 600명 모두 구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아무도 구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A를 선택한다. 200명의 목숨을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쪽을 택한 것이다. 결과가 불확실한 삐안을거리는 이유는 손실회피 심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C 치료법을 쓰면 400명이 죽는다. D 치료법을 쓰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다 죽을 확률이 3분의 2이다. 당신이 D를 선택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A와 C에서는 400명이 죽고 200명이 산다. B와 D는 모두 살 확률이 3분의 1이고 모두 죽을 확률이 3분의 2이다. A와 C 그리고 B와 D가 각각 같은 결과를 내는 치료법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프레이밍 효과이다. 이 실험은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의 아시아 질병 문제라는 실험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이 실험은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했다. 왜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D를 선택했을까? 이런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앞에서 다룬 손실회피 심리와 관련이 있다. A와 C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산다와 죽는다라는 표현이다. A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C에서는 죽는다.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수는 같지만 A에서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강조되고 C에서는 살릴 수 없는 사람이 강조된다. 제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실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모험을 건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다. 400명이 죽는다 라는 표현은 치료법으로 인한 손실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험적인 치료법을 선택한다. 반면 200명이 산다라는 표현은 치료법이 주는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택한다. 프레이밍 효과는 처분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자자들은 처분 효과의 영향으로 오른 주식을 팔고 내린 주식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있다. 수익을 확실히 하고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살아남는 200명을 수익으로 느끼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A를 선택한다. C는 손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모험을 선택한다. 우리는 표현에 따라 같은 상황을 수익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손실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프레이밍 효과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효과들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손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는 것과 표현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두 원료가 섞이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어쩌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쇼핑을 예로 들어보자. 33,000유로, 즉 4,800만 원짜리 풀 옵션 자동차를 3,000유로, 440만 원을 할인받아 살 수 있는 경우와 기본 27,000유로, 약 3,930만 원짜리 자동차에 3,000유로를 추가하여 풀 옵션 추가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가? 물론 두 조건 모두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같다. 하지만 첫 번째 제한이 더 저렴하게 느껴진다. 할인이라는 말을 절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가격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프레이밍 효과와 손실 회피 심리가 함께 작용하면 소비자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 입장에서 이는 실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독일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로 계산하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는 상점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용카드 회사는 차라리 현금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상점의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을 테지만 프레이밍 효과와 손실 회피 심리 덕분에 그동안 카드 사용을 손실로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그 덕분에 카드 고객은 자신과 상관없는 현금 할인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고 현금 고객은 정가보다 싸게 사는 느낌을 받아 만족할 수 있다. 세금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가족과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경우 다자녀 가구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할까? 걷는 세금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세금 감면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 낫다. 다른 사람이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만하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화가 난다.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하여 제안이나 설득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에 이익처럼 보이게 하거나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을 골라야 한다. 펀드 회사와 자산 관리자들은 실적을 자랑할 때 프레이밍 효과를 변형하여 활용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수익을 몇 % 올렸는지 제시하는 방법과
경쟁사나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냈는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10%의 수익을 올렸는데 평균보다 2% 낮다면 그냥 10% 수익을 올렸다는 것만을 알린다. 만약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10% 수익을 올렸다면 시장 평균 대비 몇 %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린다. 10%의 손실을 입었더라도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다면 이런 사실을 강조하여 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인상을 만들기도 한다.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하면 정박 효과 때문에 저지르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주식을 샀는데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터져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수 가격이 닻으로 작용하면서 망설이게 된다. 매수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고 싶지 않다. 들고 있으면 오를 수도 있는 주식을 팔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실 회피 심리와 정박 효과가 힘을 합쳐 당신을 위험한 함정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주식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이때 프레이밍 효과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수 가격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보라. 초점을 매수 가격에서 매도 후 잔액으로 옮기는 것이다.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해 현금화한 주식을 수익으로 느껴지게 만들면 매도를 결정하는 게 수월해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에서 빨리 손을 떼게 되면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노후 대책에서도 비슷하다. 노후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라고 광고하는 것으로 될까?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손해를 보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에 얻을 소득의 유혹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게 만든다. 한 연구자가 직장 건강 적금에 대해 조사를 했다. 직장 건강 적금은 불입금 일부를 회사가 지원해준다. 이 적금을 권하는 광고가 만들어졌다. 회사의 지원을 강조하자 적금에 가입하는 직장인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저축을 시작하세요 라는 문안을 썼다. 이 문안은 효과가 좋지 않았다. 문안을 미룰수록 손해예요. 공짜 돈 놓치지 마세요 로 바꾸자 가입률이 크게 올랐다. 이것 역시 프레이밍 효과다.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맥락에 세우면 완전히 달라 보인다. 보험사도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해보자. 한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금액 전부를 보장해주고 사고가 없을 때는 환급을 해준다. 다른 한 상품은 보험료는 싸지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사고가 없어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두 보험 상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 번째 상품은 보장 조건이 좋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에 맡겨둔 자기 돈을 받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고 첫 번째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 차액을 적금에 들어둔다고 해보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적금한 돈은 당신 것이 된다. 이것이 곧 환급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자를 보험회사가 아니라 내가 갚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한다. 환급은 수익처럼 느껴지지만 본인 부담금은 손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레이밍 효과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어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 긍정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부자들의 노하우. 1925년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요기 베라는 뉴욕 양키스를 넘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전설적 선수 중 한 명이다. 1950년대 뉴욕 양키스의 황금 시대를 이끈 1등 공신이었고, 특히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어떤 팀도 해내지 못한 5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핵심 멤버였다. 19년 동안 선수로 뛰며 무려 14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여 10개의 챔피언 반지를 챙겼다. 아메리칸 리그 MVP에도 3번이나 뽑혔고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요기 베라는 야구 선수로서 기억에 남을 활약을 펼쳤지만 그보다 더 오래 기억될 것은 그가 남긴 명언들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기만 해도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는 꼭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장례식에 오지 않을 테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같은 그의 명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한 번은 피자 가게에서 판매원이 몇 조각으로 잘라드릴까요? 라고 묻자 요기 베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4조각으로 잘라주세요. 8조각을 먹으면 배부르니까요. 이처럼 그는 상황에 맞게 프레이밍 효과를 절묘하게 썼다. 요기 베라처럼 프레이밍을 활용할 줄 알면 프레이밍 효과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나 사물의 여러 측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매수 가격 밑으로 파는 건 당연히 손실이지만 그로 인해 얻는 세금 혜택은 수익이다. 이렇게 양쪽 면을 다 보게 되면 매도 결정이 쉬워진다. 프레이밍 효과와 정박 효과에 맞서는 첫 번째 무기는 단호함이다. 단호함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2가지 함정에 쉽게 빠진다.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앞에 토스터를 놓고 토스터 가격을 정해보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가격을 정하기 전에 닻을 하나 던져놓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 끝 2자리 숫자보다 낮은지 높은지 물었다. 사회보장 번호가 닷 구실을 해서 참가자들이 정한 토스터 가격은 그들의 사회보장 번호 끝 2자리 숫자에 근접했다. 그런 다음 토스터를 팔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정박 효과의 위력이 매우 약해졌다. 토스터를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는 토스터의 가격의 기준이 무작위 숫자였다. 기준을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스터를 팔아야 한다고 하자 토스터의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 사회보장 번호는 토스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정박 효과는 단호한 결단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프레이밍 효과와 정박 효과에 대항하는 2번째 무기는 캐묻기이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철저히 추궁하는 것이다. 만약 애널리스트, 증권사 직원 혹은 동료가
어떤 주식이 크게 오를 거라며 추천해 줬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왜 좋다는 주식이 지금 가격일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은 왜 매도할까?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추천해준 사람은 그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그 정도의 노력 없이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반대로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도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을 권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손실로 표현하면 된다. 지금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을 잃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손실 위협을 느낀 상대방은 조바심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안전한 선택권을 권하려면 지금 팔아야 이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해야 한다. 거래 결과를 수익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안전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사람은 학자들이 쾌락적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점을 바꾸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말괄량이 삐삐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손실 피해 심리, 상대성,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하면 상황에 맞는 4가지 전략을 짤 수 있다. 첫째, 앞의 예시처럼 하루에 200유로를 모두 받는 것보다 100유로를 이틀에 걸쳐 받는 것을 선택한다. 이익을 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끼려고 하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도 만족감은 커진다. 둘째, 손실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적용하면 된다. 여러 손실을 합쳐서 큰 손실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루에 100유로씩 이틀에 걸쳐 나갔다면 200유로가 한 번에 나갔다고 생각하라. 손실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적다. 이런 전략은 손실 회피 심리를 극복하고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작은 손실을 큰 수익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큰 수익의 그림자에 작은 손실이 가려져 손실 회피 심리가 줄어든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 안에서 보면 손실 주식을 매도하기가 더 쉽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아직 흑자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넷째, 세 번째 전략처럼 작은 수익을 큰 손실과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적자라면 수익이 난 개별 주식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방법이다. 그러면 마지막 판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사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전략들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전략들이 당신을 부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안정적으로 부를 쌓으려면 무엇보다 손실 회피 심리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투자 태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런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쓴다.